내 세상은 단 6단어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따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무균의 병원 공기는 폐를 찔렀고 접수원의 목소리는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집 문을 들어서며 제주도 해변의 향기를 여전히 풍기고 있었다. 지은이에게 제주도 한라봉 초콜릿과 명동 화장품을 깜짝 선물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대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온 며칠 동안 문지방에 기대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뜯지 않은 봉투를 발견했다. 얼마나 여기 있었죠. 나는 시차로 인한 피로도 잊은 채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휩쓰는 동안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카운터를 움켜쥐었다. 이수정 씨는 심각한 교통사고로 6일 전에 입원하셨습니다. 접수원의 사무적인 태도는 커져가는 내 공포를 더욱 부채질했다. 중환자실은 4층입니다. 6일. 내 하나뿐인 아이가 6일 동안 삶을 위해 싸우고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산타워에서 인증샷이나 찍고 있었다. 4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내 마음은 매 초마다 더욱 격렬해지는 질문들로 가득 찼다. 왜 준영이는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지? 둘 모두에게 해외 연락처를 남겨뒀는데 그에게도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중환자실 문이 속삭이듯 열리자 컴퓨터를 보던 중년의 여간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제가 김민정입니다. 내 안의 지진과는 다르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제 딸 이지은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요. 방금 알았어요. 명찰에 보람이라고 적힌 간호사의 눈에 알아차리는 기색이 스쳤다. 김민정 씨, 저희가 일주일 내내 가족분들께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 혈관을 얼어붙게 만드는 어떤 기운이 담겨 있었다. 따님은 입원 때부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남편분은 어디 계시죠? 나는 다그쳤다. 준영이가 여기 있어야 해요. 그는 바로 저에게 전화했어야죠. 보람 씨의 눈은 동료를 향했다가 다시 나를 향했다. 김준영 씨는 입원 당시 잠깐 여기 계셨습니다. 초기 서류에 서명하셨지만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의료 결정 관련해서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바닥이 기우는 듯한 느낌이었다. 말도 안 돼. 속삭였다. 차갑고도 확실한 무언가가 이미 내 안에 형성되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가 그녀를 그냥 두고 갈 리 없어. 보람의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한상혁 박사님이 따님의 담당 의사입니다. 곧 회진하시면서 상태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 지은이 보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갑자기 두려워졌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람은 복도를 따라 나를 안내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광범위한 부상을 입었고 현재 인공호흡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고도, 지난 수십 년간의 나의 전문적인 평정심도, 내 경력 내내 헤쳐온 수많은 위기관리 상황도 4일 이후에 들어섰을 때 나를 맞이한 광경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는 없었다. 나의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지은이가 의료기술의 거미줄에 매달려 있었다. 튜브들이 그녀의 입에서 뻗어나와 가느다란 병원 담요 아래로 사라졌다. 내가 그녀의 첫 신생아 때부터 외워왔던 그녀의 얼굴은 부어올라 알아볼 수 없었고 깊은 보라색 멍으로 얼룩져 있었다. 분명 수술을 했던 오른쪽 머리에는 수술 드레싱이 덮여 있었다.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는 깁스에 쌓여 베개 위에 약간 올려져 있었다.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과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후 소리만이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다. 지은아,
나는 목이 메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붕대 감지하는 손을 잡았다. 그녀의 피부는 내 손가락 아래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휴가를 떠나기 전 나를 격렬하게 안아줬던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내 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엄마 여기 왔어, 아가. 엄마 이제 여기 있어. 보람은 능숙하게 여러 모니터를 확인했다. 지난 48시간 동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뇌압을 낮추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나는 지은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간신히 물었다. 내 목소리에 반응하는 어떤 깜빡임이라도 찾으려 애쓰면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남편분이 운전하고 계셨습니다. 차량은 시속 약 140km로 달리다가 통제를 잃고 콘크리트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보람의 임상적인 설명은 그녀가 말하는 공포를 가릴 수 없었다. 따님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 충격으로 부분적으로 앞유리를 통해 튕겨나갔습니다. 내 무릎은 꺾였다. 보람은 재빨리 나를 침대 옆 의자로 안내했다. 그리고 준영이는요? 나는 충격을 대신하기 시작한 원시적인 무언가로 인해 묘한 침착함이 내려앉은 채 물었다. 그는 다쳤나요? 가벼운 찰과상과 멍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그날 밤 퇴원했습니다. 퇴원했다고요? 그 단어는 우리 사이에 맴돌았다. 준영이는 찰과상을 입은 채 병원을 지은이를 떠났고 그녀는 부서진 채 한 번 쉬려고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의료 기록 사본이 필요해요. 내 목소리는 지난 30년간 금융계에서 일하며 주니어 경영진들을 떨게 만들었던 정확하고 절제된 어조로 변했다. 그리고 경찰 보고서도요. 보람은 내 침착함에 거의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정 씨, 여기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지금은 그녀를 위해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지은이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녀를 살려주는 장비들을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했다. 내 말 잘 들어. 아가. 엄마 어디 안 갈 거야.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거야. 약속할게. 답을 찾을게.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그녀가 의식 없는 어둠 속 어딘가에서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고 나서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의 마음은 눈물을 참으면서도 내 안의 경영인이 주도권을 잡았다. 지은이의 심장 모니터가 삑소리를 낼 때마다 질문들이 머릿속에 박혔다. 준영이는 어디 있지?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지? 왜 그는 기계와 튜브가 있는 이 무균의 방에 아내를 버리고 간 거지? 그의 곁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도대체 뭐지? 내 손가락은 그의 연락처 위에서 맴돌았다. 간단한 문자로 시작해야지. 비난도 그를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감정도 없이. 위기 상황에서 딸의 남편을 찾는 엄마일 뿐이다. 준영아, 나 지은이랑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어. 즉시 전화 줘. 나는 문자를 보내고 지은이에게 돌아섰다. 멍이 든 곳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이마에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엄마가 그를 찾을 거야, 지은아. 속삭였다. 그리고 왜 그가 너를 여기에 혼자 두고 떠났는지 알아낼 거야. 내가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앉는 동안 모니터는 꾸준히 삑소리를 냈다. 내 몸은 여행으로 지쳐 있었지만 내 마음은 목적의식으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유럽에서의 내 휴가는 이제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대신 단 하나의 임무로 대체됐다.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녀를 사랑하기로 맹세했던 남자가 왜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지 진실을 밝히는 것. 나는 그 당시 이 토끼굴이 얼마나 깊어질지,
그 답이 얼마나 어두울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뿐인 내 아이가 삶을 위해 싸우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김준영이 정말 누구였든,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었든, 그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엄마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내 세상은 단 6단어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따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무균의 병원 공기는 폐를 찔렀고 접수원의 목소리는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집문을 들어서며 제주도 해변의 향기를 여전히 풍기고 있었다. 지은이에게 제주도 한라봉 초콜릿과 명동 화장품을 깜짝 선물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대신 서울대학교 명원에서 온 며칠 동안 문지방에 기대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뜯지 않은 봉투를 발견했다. 얼마나 여기 있었죠? 나는 시차로 인한 피로도 잊은 채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휩쓰는 동안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카운터를 움켜쥐었다. 이수정 씨는 심각한 교통사고로 6일 전에 입원하셨습니다. 접수원의 사무적인 태도는 커져가는 내 공포를 더욱 부채질했다. 중환자실은 4층입니다. 6일. 내 하나뿐인 아이가 6일 동안 삶을 위해 싸우고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산타워에서 인증샷이나 찍고 있었다. 4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내 마음은 매 초마다 더욱 격렬해지는 질문들로 가득 찼다. 왜 준영이는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지? 둘 모두에게 해외 연락처를 남겨뒀는데 그에게도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중환자실 문이 속삭이듯 열리자 컴퓨터를 보던 중년의 여간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제가 김민정입니다. 내 안의 지진과는 다르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제 딸 이지은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요. 방금 알았어요. 명찰에 보람이라고 적힌 간호사의 눈에 알아차리는 기색이 스쳤다. 김민정 씨, 저희가 일주일 내내 가족분들께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 혈관을 얼어붙게 만드는 어떤 기운이 담겨 있었다. 따님은 입원 때부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남편분은 어디 계시죠? 나는 다그쳤다. 준영이가 여기 있어야 해요. 그는 바로 저에게 전화했어야죠. 보람 씨의 눈은 동료를 향했다가 다시 나를 향했다. 김준영 씨는 입원 당시 잠깐 여기 계셨습니다. 초기 서류에 서명하셨지만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의료 결정 관련해서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나는 바닥이 기우는 듯한 느낌이었다. 말도 안 돼. 속삭였다. 차갑고도 확실한 무언가가 이미 내 안에 형성되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가 그녀를 그냥 두고 갈 리 없어. 보람의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한상혁 박사님이 따님의 담당 의사입니다. 곧 회진하시면서 상태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 지은이 보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갑자기 두려워졌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람은 복도를 따라 나를 안내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광범위한 부상을 입었고 현재 인공호흡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고도 지난 수십 년간의 나의 전문적인 평정심도 내 경력 내내 헤쳐온 수많은 위기 관리 상황도 4.12회 들어섰을 때 나를 맞이한 광경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는 없었다. 나의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지은이가 의료기술의 거미줄에 매달려 있었다. 튜브들이 그녀의 입에서 뻗어나와 가느다란 병원 담요 아래로 사라졌다. 내가 그녀의 첫 신생아 때부터 외워왔던 그녀의 얼굴은 부어올라 알아볼 수 없었고 깊은 보라색 멍으로 얼룩져 있었다. 분명 수술을 했던 오른쪽 머리에는 수술 드레싱이 덮여 있었다.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는 깁스에 쌓여 베개 위에 약간 올려져 있었다.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과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후 소리만이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다. 지은아? 나는 목이 메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붕대 감지 않은 손을 잡았다. 그녀의 피부는 내 손가락 아래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휴가를 떠나기 전 나를 격렬하게 안아줬던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내 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엄마 여기 왔어, 아가. 엄마 이제 여기 있어. 보람은 능숙하게 여러 모니터를 확인했다. 지난 48시간 동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뇌압을 낮추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나는 지은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간신히 물었다. 내 목소리에 반응하는 어떤 깜빡임이라도 찾으려 애쓰면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남편분이 운전하고 계셨습니다. 차량은 시속 약 140km로 달리다가 통제를 잃고 콘크리트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보람의 임상적인 설명은 그녀가 말하는 공포를 가릴 수 없었다. 따님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 충격으로 부분적으로 앞유리를 통해 튕겨 나갔습니다. 내 무릎은 꺾였다. 보람은 재빨리 나를 침대 옆 의자로 안내했다. 그리고 준영이는요? 나는 충격을 대신하기 시작한 원시적인 무언가로 인해 묘한 침착함이 내려앉은 채 물었다. 그는 다쳤나요? 가벼운 찰과상과 멍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그날 밤 퇴원했습니다. 퇴원했다고요? 그 단어는 우리 사이에 맴돌았다. 준영이는 찰과상을 입은 채 병원을 지은이를 떠났고 그녀는 부서진 채 숨 한 번 쉬려고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의료, 기록 사본이 필요해요. 내 목소리는 지난 30년간 금융계에서 일하며 주니어 경영진들을 떨게 만들었던 정확하고 절제된 어조로 변했다. 그리고 경찰 보고서도요. 보람은 내 침착함에 거의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정 씨, 여기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지금은 그녀를 위해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지은이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녀를 살려주는 장비들을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했다. 내 말 잘 들어, 아가. 엄마 어디 안 갈 거야.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거야. 약속할게. 답을 찾을게.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그녀가 의식 없는 어둠 속 어딘가에서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고 나서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의 마음은 눈물을 참으면서도 내 안의 경영인이 주도권을 잡았다. 지은이의 심장 모니터가 삑 소리를 낼 때마다 질문들이 머릿속에 박혔다. 준영이는 어디 있지?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지? 왜 그는 기계와 튜브가 있는 이 무균의 방에 아내를 버리고 간 거지? 그의 곁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도대체 뭐지? 내 손가락은 그의 연락처 위에서 맴돌았다. 간단한 문자로 시작해야지. 비난도 그를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감정도 없이. 위기 상황에서 딸의 남편을 찾는 엄마일 뿐이다. 준영아, 나 지은이랑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어. 즉시 전화 줘. 나는 문자를 보내고 지은이에게 돌아섰다. 멍이 든 곳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이마에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엄마가 그를 찾을 거야, 지은아. 속삭였다. 그리고 왜 그가 너를 여기에 혼자 두고 떠났는지 알아낼 거야. 내가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앉는 동안 모니터는 꾸준히 삑소리를 냈다. 내 몸은 여행으로 지쳐 있었지만 내 마음은 목적의식으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유럽에서의 내 휴가는 이제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대신 단 하나의 임무로 대체됐다.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녀를 사랑하기로 맹세했던 남자가 왜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지 진실을 밝히는 것. 나는 그 당시 이 토끼굴이 얼마나 깊어질지, 그 답이 얼마나 어두울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뿐인 내 아이가 삶을 위해 싸우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김준영이 정말 누구였든,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었든, 그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엄마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무균의 병원 공기가 폐를 태운다. 나는 중환자실 입구에서 얼어붙은 채 알아볼 수 없는 내 딸의 얼굴을 바라본다. 6일 동안 그녀는 여기에 부서진 채 인공호흡기를 달고 삶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모른 채 제주도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후 소리는 간호사의 임상적인 설명을 돋보이게 했다. 고속 충돌, 콘크리트 분리대, 아퓨리를 통한 튕겨나감. 그리고 준영이는 긁힌 자국만 입은 채 그날 밤 퇴원하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지은이를 혼자 싸우게 내버려 뒀다. 내 딸의 차가운 손을 잡자 내 안에 고대적이고 원시적인 무언가가 깨어났다. 상처 입은 아이를 둔 엄마, 표적을 드러낸 사냥꾼. 심장 모니터의 삑소리 하나하나가 내 집중력을 날카롭게 했다. 인공호흡기의 우 소리 하나하나가 내 결심에 불을 지폈다. 질문들은 매 순간 증식했다. 그는 어디에 있지? 왜 그녀를 떠났지? 그의 부서진 아내 곁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대체 뭐지? 아직 답은 없다. 하지만 준영이에게 첫 문자를 보내면서 나는 의식 없는 내 딸에게 조용한 맹세를 한다. 내가 그를 찾을 거야.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리고 만약 그가 너의 믿음을 배신했다면 그에게는 하늘이 도울 자비도 없을 거야. 지은이의 침대 곁에서 3시간 동안 지키는 동안 준영이는 내 문자 메시지에 여전히 답하지 않았다. 매 순간이 지나갈수록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내 의심은 더욱 굳어졌다. 불과 8개월 전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내 딸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눈물로 맹세했던 남편이 그녀가 삶을 위해 싸우는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따뜻한 눈빛과 직설적인 태도를 가진 신경외과 의사 한 박사님이 와서 지은이의 부상을 끔찍할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뇌압을 낮추는 수술이 필요한 외상성 뇌 손상, 폐파열, 간파열, 오른쪽 대퇴골 복합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피해 목록은 내 속을 뒤집어 놓았지만 회복 가능성에 대한 그의 조심스러운 낙관은 내가 매달릴 수 있는 희망을 주었다. 젊고 사고 전까지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 요인들이 회복 예후를 크게 개선한다고 확신시켰다. 회복이 오래 걸리겠지만요. 그가 떠난 후 나는 보람이 제공한 서류 더미, 즉 경찰 보고서, 의료 기록, 그리고 보험 양식에 주의를 돌렸다. 사무적인 언어는 끔찍한 현실을 가릴 수 없었다. 준영이는 시속 70km 구간에서 시속 150km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로 법적 한계를 훨씬 넘었다. 그는 가벼운 상처만 입은 채 걸어 나갔고 내 딸은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는 사라져 버렸다. 김민정 씨, 보람이 문 앞에 나타났다. 따님 사고 당시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와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장 형사는 덩치가 크고 진지한 사람이었고 너무나 많은 예방 가능한 비극을 보아온 사람처럼 노련해 보였다. 그는 사고에 대한 추가 질문을 위해 준영이에게 연락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씨는 술에 취한 것 외에도
사고 당시 문자를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충돌 각도로 보아 그는 충돌하기 전 몇 초 동안 도로를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하얀 분노가 내 안에서 치솟았다. 기소하셨나요? 난폭 운전과 차량 폭행에 대한 기소를 준비 중입니다. 그의 잠적 때문에 상황이 복잡합니다. 장 형사가 머뭇거렸다. 김민정 씨, 사위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곳이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가 멈췄다. 아직은요. 하지만 알아낼 생각입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체계적인 조사로 돌아갔다. 준영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나는 지은이가 가족 비상시를 위해 설정해둔 위치 공유 앱을 확인했다. 준영이의 휴대폰 위치 서비스는 꺼져 있었다. 다음으로 나는 내 은행 앱에 로그인했다. 결혼 선물로 나는 지은이와 준영이를 내 계좌 중 하나에 추가하여 비상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줬었다. 나는 준영이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최근 거래 내역을 훑어보았다. 내가 발견한 것은 내 심장을 멎게 했다. 지은이의 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일련의 큰 인출과 결제 내역이 시작되었다. 제주도 호텔 비용, 100만 원이 넘는 식당 비용, 요트 대여 회사, 디자이너 부티크, 그리고 총 1,500만 원이 넘는 현금 인출. 내 딸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동안 그녀의 남편은 제주도에서 돈을 쓰고 있었다. 내 손가락이 떨리는 분노로 인스타그램을 열고 준영이의 계정을 검색했다. 그는 순간을 살아라 라고 항상 주장하며 게시물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그렇게 신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오래 찾을 필요도 없었다. 준영이는 불과 몇 시간 전 강민준이라는 사람이 올린 여러 사진에 태그되어 있었다. 사진에는 웃는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 호화 요트가 보였다. 준영이는 여러 장의 사진 중앙에 서 있었고 그의 팔은 확실히 내 딸이 아닌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감싸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썹 위에 작은 밴드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내 딸의 몸을 산산조각 낸 사고의 유일한 가시적 증거였다.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친구들이랑 꿈 같은 인생 사는 중 3일째인데 멈출 김이 없음. 요트라이프 쭈모 제주살이 티마치 축복받은 인생. 3일. 그는 지은이가 삶을 위해 싸우는 동안 3일 동안 파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사진들을 확대해서 차가운 정밀함으로 세부 사항들을 연구했다. 한 장의 사진에는 요트의 이름이 보였다. 카르페 디엠. 제주도 해안선이 배경으로 있었다. 다른 사진에서는 준영이가 고급 양주병을 들고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했다. 딸의 실종된 남편을 찾는 걱정하는 엄마는 사라지고 그녀를 과소평가한 상대방을 해체하는 것으로 명성을 쌓아온 전략적인 경영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은 개인 전담 은행원 이서진에게 전화했다. 민정 씨,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럽은 어땠나요? 서진 씨, 긴급 지원이 필요해요. 나는 치명적인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김준영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계좌를 즉시 동결시켜야 해요. 신용카드, 예금, 적금, 전부 다요. 서진 씨의 목소리는 즉시 전문적인 염려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네.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딸이 김준영이 음주 운전하던 차 사고로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는 딸을 버리고 지금 다른 여자와 함께 제주도 요트에서 딸의 돈을 쓰고 있어요. 놀란 침묵은 잠시 동안 지속되었고 서진 씨의 키보드가 배경에서 빠르게 딸깍거렸다.
지금 보안 프로토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 계좌는 몇 분 안에 동결될 겁니다. 다음 사용 시도에서 그의 카드는 거절될 겁니다. 고마워요. 나는 머뭇거리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서진 씨, 그가 카드를 사용하려 할 때 정확히 언제였는지, 그리고 거절되었을 때 그의 반응이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계좌를 모니터링하고 시도할 때마다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약속했다. 민정 씨, 지은이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나는 지은이의 꼼짝 않는 몸을 힐끗 보았다. 인공호흡기가 그녀를 위해 숨을 쉬고 있었고, 튜브와 전선들이 그녀의 부서진 몸을 그녀를 살리는 기계들과 연결하고 있었다. 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준영이가 지은이와 결혼한 이후로 그가 한 모든 거래의 완전한 금융 기록을 정리해 주세요. 모든 구매, 모든 이체, 모든 인출. 그가 제 딸의 돈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까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서진 씨가 나를 안심시켰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지은이에게 돌아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그를 찾았어. 아가야. 속삭였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내 딸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야. 나는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깊숙이 앉았다. 국제여행의 피로와 감정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맑았다. 김준영은 아내가 안전하게 의식불명 상태이고 장모는 안전하게 해외에 있다고 믿으며 그의 비싼 샴페인을 호화 요트에서 즐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근심 없는 축하가 화려하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내가 발견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문서화하기 시작했다. 요트 회사, 인스타그램 게시물, 금융거래. 준영이는 자신의 배신에 대한 디지털 흔적을 남겼고 나는 기업 금융계에서 나를 전설로 만들었던 그 정밀함으로 그것을 따라가고 있었다. 내가 작업하는 동안 인공호흡기는 규칙적으로 후 소리를 냈고 그것이 내 딸에게 제공하는 숨결 하나하나가 내 결심에 연료를 공급했다. 준영이는 내 지은이를 그리고 나를 그렇게 경솔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결정했던 그날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경찰 보고서는 흑백으로 끔찍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준영이는 음주 상태였고 과속을 했으며 충돌 당시 문자를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 배신은 내가 다음에 발견한 것에 비하면 미미했다. 지은이가 삶을 위해 싸우는 동안 그녀의 남편은 다른 여자의 팔을 두른 채 제주도 요트에서 흥청망청 놀고 있었다. 내 딸의 돈을 쓰면서 말이다. 인스타그램 사진은 그의 부재가 숨기려 했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준영이는 실종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축하하고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금융계에서 쌓아온 냉정하고 체계적인 정밀함으로 나는 그의 걱정 없는 낙원을 산산조각 낼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면서 나는 내 딸의 부서진 몸을 응시하고 조용히 맹세했다.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빼앗을 것들의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그의 잔에 있는 샴페인, 그가 내 딸의 돈으로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것이다. 몇 분 안에 그의 카드는 거절되고 그의 접근은 종료되며 그의 빌린 사치는 제주도의 습한 공기 속으로 증발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직 그의 몰락을 설계한 사람이 1500마일 떨어진 병실에 앉아 이제 막 시작했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내가 계좌를 동결시킨 지 정확히 57분 후 내 전화가 울렸다. 준영이의 이름이 번쩍였고 나는 전화를 받기 전 작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김민정입니다. 나는 마치 평범한 비즈니스 통화처럼 침착하게 받았다.
민정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준영이의 목소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배경소음은 그가 여전히 요트 위에 있음을 시사했다. 내 카드가 거절되고 있어. 전부 다. 그래요? 나는 목소리를 온화하고 거의 호기심 가득한 것처럼 유지했다. 불편하게 됐네요. 네가 이렇게 한 거야? 혼란은 비난으로 바뀌었다. 너는 그냥 나는 지은이의 병실 옆에 앉아 있어요. 나는 말을 잘랐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수술 도구처럼 정밀했다. 그녀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요, 준영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녀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어서 기계가 대신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의 쪽에서는 침묵이 흘렀고 멀리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만 들렸다. 나 설명할 수 있어. 그는 마침내 공모를 꾸미는 듯한 속삭임으로 말했다. 이번 여행 보이는 것과 달라. 사고 후에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어. 그 모든 충격 때문에. 헛소리 마. 나는 말을 잘랐다. 나 인스타그램 사진 봤어요. 당신의 충격은 다른 여자를 팔짱 끼고 샴페인에 흠뻑 젖은 파티처럼 보이던데요. 그냥 친구들이야. 장 형사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나는 그가 말하지 않은 것처럼 계속했다. 음주 운전과 관련해서요. 난폭 운전, 차량 폭행일 수도 있고요. 그는 당신과 이야기하는데 매우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갑자기 그가 더 조용한 장소로 이동한 것처럼 배경 소음이 줄어들었다. 그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내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더 거칠고 덜 매력적인 날카로움이 있었다. 내 말 잘 들어, 민정아. 당장 그 계좌들 동결 풀어. 여기서 처리해야 할 경비가 있어. 경비요? 나는 그 단어가 우리 사이에 맴돌게 내버려 두며 되풀이했다. 1,500만 원 현금 인출이나 요트 대여, 아니면 어젯밤 300만 원짜리 저녁 식사 같은 건가요? 그의 날카로운 숨소리는 그가 내가 세부 사항을 알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음을 말해주었다. 내 소비를 감시했잖아. 그건 사생활 침해야.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짧고 거칠고 전혀 유머 없는 웃음이었다. 사생활. 당신은 당신이 거의 죽일 뻔한 딸이 삶을 위해 싸우는 동안 내 딸의 돈을 쓰고 있어요. 그건 공정하지 않아. 그는 항의했다. 비록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계산이 깔려 있었지만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었어. 다른 차는 없었어요, 준영아. 나 경찰 보고서 읽었어요. 당신은 술에 취했고 과속했고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은이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어요. 올림픽대로에서 자동차 경주 선수 놀이를 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녀가 안전벨트를 맸는지 확인이나 해봤어요. 그의 호흡이 달라져서 더 통제되었다. 그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거의 합리적인 것으로 떨어져 있었다. 애원하는 투였다. 민정아, 우리는 가족이야. 당신이 화난 거 알아요. 화날 자격 충분해. 하지만 우리 계좌 접근을 끊는 건 답이 아니야. 내일 돌아갈게. 약속해. 어른들처럼 이야기하자. 우리 계좌요? 나는 그 의미심장한 대명사에 초점을 맞춰 되풀이했다. 그건 절대 우리 계좌가 아니었어요. 준영아. 그건 비상 상황을 위해 당신에게 접근을 허락한 내 계좌였어요. 그리고 1시간 전부터 당신의 접근은 영구적으로 취소되었어요. 그럴 수 없어. 합리적인 척하던 가면이 벗겨지고 그 밑에 분노가 드러났다. 그 돈은 이제 내 거야. 우린 결혼했잖아. 지은이 거는 내 거야. 드디어 나왔다. 매력적인 미소와 연습된 헌신 뒤에 숨겨진 진실. 분노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정확히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드러냈다. 사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미 그렇게 했어요. 나는 만족감이 내 안에서 꽃피는 동안에도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그나저나 이제 그 요트 비용은 어떻게 지불할 생각이에요? 호와 대여는 보통 용선 계약이 끝날 때 최종 결제를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이 미친 여자야. 그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며 씩씩거렸다. 네가 지금 누구랑 상대하고 있는지 몰라? 그 반대예요. 나는 대답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요. 문제는 당신은 나를 알고 있는지겠죠? 나는 그가 경로하는 중간에 전화를 끊었고 전화가 즉시 다시 울리기 시작하자 무음으로 설정했다. 지은이에게로 돌아가서 나는 수술 붕대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내 남편은 뜻대로 안 될 때 아주 화를 내는구나.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네가 나한테 소개해줬던 그 매력적인 남자와는 전혀 다르네. 보람이 세사팩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은이의 활력 징후를 능숙하게 확인했다. 모든 것이 안정적입니다. 그녀가 보고했다. 가장 최근 검사에서도 뇌압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박사님은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계십니다. 고마워요. 병원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을 느끼며 말했다. 보람 씨, 김준영이라는 남자가 전화하거나 방문하려 하면 즉시 보안팀에 알려주세요. 그는 제 딸과 어떤 접촉도 해서는 안 됩니다. 보람은 전문적인 표정이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파일에 메모해 두고 보안 데스크에 알리겠습니다. 가족만 면회 가능, 접근 제한.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금융 포털을 새로 고침했다. 서진 씨는 빠르게 일했다. 준영이가 지은이와 결혼한 지 8개월 동안의 소비 패턴에 대한 상세 보고서가 내 보안 메시지에 나타났다. 그것이 그린 그림은 저주스러웠다. 처음에는 작은 인출로 경계를 시험하고 패턴을 확립한 다음 그의 자신감이 커지면서 점진적으로 더 큰 금액으로 옮겨갔다. 고급 식당, 디자이너 구매, 주말 여행 패턴이었다. 사고가 난 지난 6일 동안 거래는 극적으로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내 주의를 끌었다. 결혼한 지 불과 2주 후에 시작된 내가 모르는 계좌로의 정기적인 이체. 나는 서진 씨에게 그 목적지를 추적해달라고 메모했다. 내 휴대폰에 무음 설정을 무시하고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다. 서진 씨 본인에게서 온 것이었다. 보안 알림. 김준영이 제주 제1은행 ATM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했습니다. 요청 거절.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나는 준영이가 현실을 깨닫고 커져가는 공포를 상상했다. 현금 접근 불가, 신용카드 거절, 곧 지불해야 할 호화 요트 비용, 그리고 아마도 보류 중인 호텔 비용까지. 그의 조심스럽게 지은 모래성이 무너지고 있었다. 서진 씨의 두 번째 문자가 뒤따랐다. 김 씨가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매우 격앙된 상태로 신분 도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단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지시에 따라 계좌는 동결된 상태입니다. 나는 작고 냉담한 미소를 지었다. 준영이의 매력은 은행의 보안 프로토콜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한 조작자들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내 노트북에서 이메일 알림이 울렸다. 강민준이라는 요트 사진을 올렸던 그 사람이 방금 인스타그램에 준영이를 태그한 새 동영상을 올렸다.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나는 링크를 클릭했다. 동영상은 준영이가 요트의 주 선실처럼 보이는 곳에서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카드가 거절되고 파티가 끝났을 때. 멜트다운, 샴페인 문제. 나는 차가운 만족감이 나에게 퍼지는 것을 보며 동영상을 지켜보았다. 준영이는 벽에 샴페인 잔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촬영하고 있던 사람은 뒤에서 웃고 있었다. 소위 헌신적인 남편 영희는 끝났구나. 나는 지은이에게 중얼거렸다. 내 친구들이 당신의 완벽한 붕괴를 소셜 미디어에 기록하고 있네. 준영아, 보기 좋지 않네. 나는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내가 모으고 있는 증거 파일에 추가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장 형사에게 김준영이 제주도에 있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요트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지은이의 침대 옆 의자에 다시 앉자 인공호흡기는 규칙적으로 후 소리를 냈다. 내 대응의 1단계, 즉 준영이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완료되었다. 2단계, 법적 결과는 이제 시작되었고 나는 이제 막 시작한 참이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아침이 오면서 간호사 교대가 있었다. 나는 지은이의 침대 옆 의자에서 간헐적으로 졸았고 그녀의 모니터 리듬이 바뀔 때마다 활력 징후를 확인하러 의료진이 들어올 때마다 잠에서 깼다. 보람은 부드러운 업데이트와 함께 야간 근무를 마쳤다. 안정적인 밤을 보냈습니다. 특히 뇌 손상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나는 불편한 잠자리 때문에 뻣뻣해진 근육을 풀며 고맙게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진정제 투여를 줄여볼지 결정될까요? 한 박사님이 회진 때 논의하실 겁니다. 가장 최근 검사는 고무적입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덧붙였다. 장 형사님이 새벽 5시경 간호사 스테이션에 전화했습니다. 연락 가능하실 때 연락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내 전화기에는 밤새 수십 개의 알림이 쌓여 있었다. 준영이에게서 온 수많은 부재중 전화, 점점 더 절박해지는 음성 사서함, 위협과 애원 사이를 오가는 문자 메시지. 서진 씨에게서 온 계속해서 동결된 계좌에 접근하려는 시도에 대한 여러 알림.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준영이의 요트에서의 붕괴 동영상이 예상치 못한 반향을 얻은 소셜미디어 알림들이었다. 간단하게 몸 단장을 하고 간호사 휴게실에서 얻은 귀한 커피를 마신 후 나는 장 형사에게 전화했다. 김민정 씨, 그가 즉시 받았다. 사위분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찾았나요? 나는 지은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복도로 나가며 물었다. 제주 경찰이 어젯밤 김 씨를 귀하가 지목한 요트 위에서 접촉했습니다. 관할 구역 문제로 저희가 즉시 그를 구금할 수는 없었지만 서울에서 신문을 위해 그를 찾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럼 그는 아직 자유로운 건가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요. 하지만 상황이 진전되었습니다. 장 형사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다. 김 씨가 요트 용선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회사가 최종 결제 금액을 그의 카드로 처리하려 했을 때 거절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대체 결제 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군요. 요트 회사는 서비스 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씨가 밤중에 선착장을 떠난 것으로 보여 제주 경찰이 지금 그를 다시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럼 그는 도망 중이군요. 내가 결론 내렸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가 출국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여권에 출국 금지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장 형사가 잠시 멈췄다. 김민정 씨, 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시도한다는 점을 경고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연락을 해온다면 이미 여러 번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알려주었다. 저는 그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도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는 지은이의 침대 곁으로 돌아와 내가 도착한 이후로 계속 해왔듯이 일방적으로 그녀에게 최근의 상황을 알려주었다. 간호사들은 혼수 상태의 많은 환자들이 나중에 자신들이 의식 없이 누워 있는 동안 대화를 들었다고 보고한다고 설명하며 내게 평소처럼 그녀에게 말을 걸라고 권장했다. 내 남편은 오늘 아침 아주 나쁜 아침을 보내고 있어. 아가야. 나는 그녀의 다치지 않은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다. 호와 요트도 돈을 내야 한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 한 박사님이 회진하러 오셨고 조심스럽지만 고무적인 소식을 전해주셨다. 지은이의 가장 최근 뇌 스캔에서 부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상태가 계속 호전되면 내일 진정제를 줄여 그녀의 신경학적 기능을 평가하기 시작할 계획이었다. 외상성 뇌 손상으로부터의 회복은 좀처럼 일직선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는 경고했다. 앞으로 긴 여정 동안 잠재적인 좌절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해합니다. 나는 그에게 확신시켰다. 저는 어디 가지 않아요. 그가 떠난 후 나는 노트북을 열어 서진 씨의 밤샘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는 준영이로부터 정기적으로 이체를 받던 미스터리 계좌를 성공적으로 추적했다. 그 계좌는 부산에 사는 정은하라는 여성의 것이었다. 그 이름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지만 빠른 소셜 미디어 검색을 통해 30대 초반의 멋진 갈색 머리 여성을 발견했다. 그녀의 직업은 웰니스 컨설턴트 및 라이프스타일 코치로 등록되어 있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지은이와 준영이의 결혼 2개월 후인 6개월 전의 사진이었다. 이 사진에는 은하가 낯익은 남자와 함께 해변에 있었다.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사랑과의 주말 여행, 가암 비밀 만남.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등만 보였지만 나는 준영이의 독특한 어깨 문신, 즉 그가 자유와 야망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던 부족 문신을 알아보았다. 내 피는 차갑게 식었다. 준영이는 사고 후에 지은이를 버린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다. 나는 이 발견을 처리하는 동안 알 수 없는 제주번호로 내 전화에 문자가 울렸다. 민정아, 나 준영이야. 휴대폰이 꺼졌어.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이 모든 게 너무 멀리 왔어. 오늘 서울로 돌아갈게. 전화 줘.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대신 서진 씨에게 정은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작성하는 데 집중했다. 만약 준영기가 내 딸의 돈을 이 여자에게 보냈다면 나는 정확히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를 보냈는지 알고 싶었다.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읽고 있는 거 알아. 봐, 내가 실수했어. 알겠어? 하지만 나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건 너무 심하잖아. 지은이한테 돌아갈 카드 한 장이라도 있어야 해. 내가 그녀 곁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아? 그 뻔뻔함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6일 동안 그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 아마 정은하가 유일한 여자가 아니라면 여러 명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았다. 와, 제주도에서 파티를 벌였으면서 이제 그는 아내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걱정스러운 남편인 척하려 했다. 세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만약 네가 날 돕지 않으면 지은이가 깨어났을 때 왜 그녀의 엄마가 나를 자원 없이 버려두었는지 설명해야 할 거야. 네가 우리 결혼을 망치려 했다는 걸 그녀가 알기를 원하는 거야. 바로 이것이었다. 위협, 조작, 가족의 충성심을 이용한 계산된 행동. 너무 뻔하지만
나는 그 기술에 감탄할 뻔했다. 내 대답은 간결했다. 장 형사님이 음주 운전과 난폭 운전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김에 경찰서에 먼저 들러보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원에 관해서는 부산에 있는 정은하가 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의 답장이 즉시 도착했다. 정은하가 누군데?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의 전체 문자 내역을 장 형사에게 전달하고 정은하의 정보와 준영이의 계속되는 불륜 증거를 덧붙였다. 오전 내내 지은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의료진들이 끊임없이 찾아왔다. 물리치료사들은 근육 위축을 막기 위해 그녀의 사지를 부드럽게 움직였다. 호흡기 전문가들은 인공호흡기 설정을 조정했다. 각 상호작용은 그녀의 부상 심각성과 앞으로의 긴 회복 과정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회복은 준영이가 재정적 접근이 끊기기 전까지는 분명히 지원할 의도가 없었던 것이었다. 전고 직후 서진 씨가 또 다른 업데이트를 위해 전화했다. 민정 씨, 김준영이 방금 보조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당신이 몰랐던 지은이 이름으로 된 카드요. 그리고 나는 다시 복도로 나가며 물었다. 물론 그것도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서울이 아니라 베트남 다낭행 편도 티켓을 구매하려 했습니다. 소위 지은이의 곁으로 서둘러 돌아오겠다는 그의 문자는 거짓이었다. 상세 내역을 보내줄 수 있나요? 이미 보냈습니다. 지은이 씨가 무능력 상태인 동안 그녀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잠재적 사기 행위에 해당되므로 항공사 보안팀에도 알렸습니다. 고마워요, 서진 씨. 내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을 도와주셨네요. 도움이 돼서 다행입니다. 제 누나도 전 남편 때문에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단단해졌다. 여성을 이용하는 남자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의료진들이 서둘러 지나가는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준영이는 단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무책임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내 딸의 신용을 이용해 그녀를 거의 죽일 뻔한 결과로부터 도망치려 시도하고 있었다. 내 손에 든 전화가 준영이에게서 온 또 다른 메시지로 울렸다. 이번에는 위협으로 되돌아갔다. 너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어. 나는 지은이의 남편으로서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있어. 내 변호사가 너의 이 재정적 간섭을 핑계 삼아 파멸시킬 거야. 나는 그 텅 빈 위협에 냉담하게 웃었다. 내 30년 금융 경력 동안 나는 김준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정교한 기업 사냥꾼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상대해왔다. 그의 법적 허세는 지은이에게 했던 그의 약속만큼이나 공허했다. 내 딸의 방으로 돌아가자 보람이 교대 근무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 박사님이 오늘 오후에 또 다른 검사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녀가 내게 알려주었다. 결과가 계속 호전되는 것으로 나오면 내일 아침 진정제를 끊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보람 씨.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지은이에게 베풀어 주신 보살핌은 놀라웠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다시 딸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나는 네 남편에 대해 몇 가지 힘든 진실을 배우고 있어, 아가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처리하고 있어. 네가 깨어날 때쯤이면 너는 그가 다음에 시도할지도 모르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보호받게 될 거야. 내가 다시 노트북을 열고 김준영의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허울을 해체하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동안 인공호흡기는 꾸준한 리듬을 유지했다. 내가 병원에서 병간호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지은이의 상태에 첫 실제 변화가 생겼다. 한 박사님과 그의 팀은 강력한 약물이 그녀의 몸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동안 신경학적 반응의 징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진정제 투여량을 줄이는 과정을 시작했다. 이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는 그녀의 동공 반응을 확인하며 경고했다. 외상 후 뇌는 서서히 깨어납니다. 즉각적인 의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새 외상성 뇌 손상과 회복 일정에 대해 연구한 터였다. 어떤 징후를 봐야 할까요? 자발적인 움직임, 호흡 패턴의 변화, 눈을 뜨는 것, 심지어 잠깐이라도요. 특이한 점이 있으면 즉시 알려주세요. 오전 내내 나는 지은이와 준영이에 대한 증거 더미 사이에서 내 주의를 분할했다. 서진 씨는 내 기대를 뛰어넘는 포괄적인 서류를 제공했고, 그것은 내 딸이 결혼했던 남자에 대한 충격적인 그림을 그렸다. 김준영의 재정적 배신은 사고 후에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었다. 결혼 8개월 내내 그는 그들의 공동 계좌에서 체계적으로 돈을 빼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경계를 시험하고 패턴을 확립한 다음 그의 자신감이 커지면서 점진적으로 더 큰 금액으로 옮겨갔다. 정은하는 그의 유일한 관계가 아니었다. 서진 씨는 준영이로부터 정기적인 송금을 받는 3명의 여성을 식별했는데 모두 다른 도시에 있었다. 그들은 모두 추적 가능한 재정적 실타래로 준영이와 연결되어 있었다. 가장 치명적인 발견은 준영이가 결혼한 지 불과 2달 만에 지은이 명의로 5억 원의 생명보험을 들었고 자신을 유일한 수혜자로 지정했다는 것이었다. 그 보험은 사고사 시 2배의 보상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가 상처 하나 없이 빠져나온 고속충돌 사고와 함께 고려하면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세부 사항이었다. 나는 이 발견들을 정리해서 장 형사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낯선 서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김민정 씨, 저는 금융범죄과 이선형 형사입니다. 장 형사님이 사위분 김준영 씨에 대해 당신께 연락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웠다. 네, 형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는 몇 주 동안 미스터 킴에 대해 무관한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그의 활동에 대한 당신의 정보가 유용한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어조는 그녀의 관심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했다. 이해합니다. 나는 말했다. 그는 위독하게 다친 제 딸을 버리고 제주도에서 파티를 벌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리한 행동이십니다. 이 형사가 말했다. 김민정 씨, 가능하실 때 경찰서에 오셔서 정식 진술을 해주시겠습니까? 김 씨의 활동은 단순한 부부 불륜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딸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설명했다. 그녀는 위독한 상태이고 오늘 진정제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모으신 정보는 저희 수사에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그녀가 병원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지은이에게 돌아와 그녀가 화학적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어떤 징후라도 있는지 지켜보았다. 경찰이 내 남편에게 매우 관심이 많아 아가야. 나는 일방적인 대화를 계속했다. 그는 너만의 피해자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전에 만나보지 못한 간호사, 명찰에 소희라고 적힌 그녀가 지은이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왔다. 가능한 한만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그녀는 네 라인을 조정하며 격려했다. 진정제가 풀릴 때 익숙한 목소리가 환자가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배신에 대해 아는 것이 지금 그녀에게 정말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소희의 손은 잠시 멈췄다. 환자들이 깨어나는 동안 어떤 것들을 처리하는지 알게 되면 놀라실 겁니다. 때로는 진실, 심지어 힘든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종교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말은 그녀가 떠난 후에도 나에게 계속 남아 있었다. 준영이의 진짜 본성을 아는 것이 지은이의 치유를 도울까? 아니면 그녀의 트라우마를 가중시킬까? 쉬운 답이 없는 질문이었다. 내 휴대폰에 서진 씨에게서 문자가 울렸다. 김준영이 서울 부동산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접근하려 시도했습니다. 공동 소유권이라서 이중 서명이 필요해 요청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들의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하고 있었다. 내가 결혼 선물로 그들이 집을 구매하는 것을 도와줬고 준영이의 은근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 등본에 지은 이를 공동 소유자로 유지하도록 주장했던 그 집을 말이다. 모성 본능 덕분에 또 다른 위기를 피했다. 이 형사는 점심 식사 직후에 도착했다. 전문적이고 집중된 모습이었다. 40대 초반으로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는 내 경력의 그 단계에 있었던 나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김준영 씨는 3개월 전에 저희 레이더에 처음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의 상태에 대한 진정한 동정심을 표현한 후 설명했다. 이전 여자친구가 그가 허락 없이 그녀의 이름으로 신용계좌를 개설했다고 고소했습니다. 다른 2개 도시에서도 비슷한 고소장이 발견될 때까지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이런 짓을 전에도 했군요. 나는 조각들이 맞춰지며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김 씨가 자산이나 신용이 좋은 여성을 목표로 관계를 맺고 그들의 재정을 체계적으로 착취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님은 그의 최신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차량 사고가 여기에 또 다른 충격적인 차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발견한 모든 것을 공유했다. 여러 여성들이 돈을 받고 있다는 것, 생명보험, 베트남으로 도망치려 시도했던 것. 이 형사는 꼼꼼하게 메모를 하면서 가끔 명확한 질문을 했다. 제주 경찰이 서비스 절도 혐의로 그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녀가 내게 알려주었다. 체포되면 서울로 송환되어 여기서 혐의에 직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요? 나는 물었다. 제 딸은 그의 난폭 운전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어요. 장 형사가 그 사건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증거가 과속 및 문자 메시지 사용과 결합되면 심각한 혐의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녀는 머뭇거렸다. 김민정 씨 생명보험과 그의 행동 패턴을 고려할 때 저희는 사고가 전적으로 우발적이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암시는 우리 사이에 맴돌았다. 준영이가 지은이의 보험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사고를 냈을까? 그 생각은 너무나 끔찍해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유력한 용의자라는 뜻이네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형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보험, 현장에서 즉시 도망친 것, 국외로 도피하려 시도한 것, 이것들은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지은이 옆에 앉아 이 더 어두운 가능성을 생각했다. 의사들이 그녀의 독립적인 호흡 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정을 조정한 덕분에 인공호흡기는 꾸준한 리듬을 유지했다. 엄마는 처음부터 그에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상상도 못했어. 널 더 잘 보호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지은이의 손가락이 내 손에 약간 경련을 일으키자
내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나는 그것을 상상한 건지 궁금해하며 집중해서 지켜보았다. 그러자 다시 일어났다. 약하지만 분명한 압력이 내 손에 느껴졌다. 지은아, 나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기대며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쥐었다. 엄마 말 들려, 아가야? 더 이상의 반응은 없었지만 나는 즉시 의료팀에 알렸다. 한 박사님은 그것이 긍정적인 신호임을 확인했지만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뇌 손상에서 돌아오는 여정은 작은 승리로 측정됩니다. 그는 내게 상기시켰다. 이것은 좋은 신호이지만 인내심이 필수적입니다. 그날 저녁, 내가 불편한 의자에서 또 다른 밤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수사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받았다. 김민정 씨. 여성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를 모르시겠지만 김준영 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누구시죠? 나는 즉시 경계하며 물었다. 제 이름은 한소희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지은 씨를 만나기 전에 준영 씨와 약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온라인에서 그의 붕괴 동영상이 바이럴되는 것을 방금 봤는데 제가 알던 사람과는 다른 이름을 썼음에도 즉시 그를 알아봤어요. 나는 몸을 바로 세웠다. 듣고 있어요. 경찰은 제가 그가 한 짓을 신고하려고 했을 때 믿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믿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다. 김민정 씨, 준영이는 단순한 바람둥이나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 딸의 사고에 대해 온라인에서 읽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역사가 최악의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나는 물었지만 끔찍한 의심이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2년 전 준영이 혹은 제가 그때 알았던 박서준은 제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들었어요. 3주 후 그가 운전할 때 우리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어요. 저는 다발성 부상으로 입원했고요. 그는 상처 하나 없이 걸어 나갔어요. 차가운 확신이 내 가슴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나요? 네. 제 저축과 그가 접근할 수 있었던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요. 경찰은 그것을 불행한 사고라고 불렀고 준영이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하지만 범죄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저는 지난 2년간 제 삶과 신용을 재건해 왔어요. 소희 씨, 나는 내 경영인으로서의 마음이 이 새로운 정보의 함의를 이미 계산하면서 말했다. 준영이를 수사하는 형사들과 기꺼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경험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전화한 이유예요. 당신 딸에 대한 뉴스를 받고 이번에는 침묵할 수 없었어요. 그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입혔다면요. 그녀의 연락처를 받고 이 형사와 연결해 준 후 나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지은이의 침대 곁으로 돌아왔다. 김준영은 내 딸을 배신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포식적인 행동 패턴에 일부러 그녀를 죽이려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지은이의 손가락이 이전에 내 손에 가했던 작은 압력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다시 싸워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세상으로, 그녀가 쌓아온 삶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세상으로, 나는 그녀가 그 현실에 혼자 맞서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김준영이 다시는 다른 여자를 해칠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병원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는 동안 나는 내 딸 옆에서
또 다른 밤을 지킬 준비를 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강력한 새로운 탄약을 얻었고 중환자실에서 지은이를 찾은 이후 처음으로 나는 준영이가 그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지은이에게뿐만 아니라 그가 체계적으로 파괴했던 모든 여성들에게도 말이다. 지은아, 내 목소리가 들리면 손을 꽉 쥐어봐. 내가 돌아온 지 5일 후 내 딸의 눈꺼풀이 내 목소리에 반응하여 파르르 떨렸다. 의료팀은 그녀의 진정제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었고 의식의 징후가 증가하고 있었다. 작은 움직임, 호흡 패턴의 변화, 그리고 이제는 언어적 명령에 대한 의도적인 반응. 한 박사님은 지은이의 손가락이 내 것을 약하게 오므리는 것을 보며 절제된 낙관론을 가지고 관찰했다. 훌륭합니다. 그는 차트에 기록했다. 목표가 있는 움직임은 매우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그녀의 호흡 매개 변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오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정의 격렬함이 나를 거의 압도할 뻔했다. 기계가 내 아이를 위해 숨을 쉬는 것을 지켜본 불확실한 나날들 후에 이 단순한 몸짓, 내 손을 꽉 쥐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의사 선생님이 떠나자 내 휴대폰이 이 형사에게서 온 문자로 진동했다. 김씨, 통영에서 발견, 구금. 바하마로 가는 개인 보트를 타려 시도. 우선 제주 혐의로 구류. 그 후 서울로 송환. 송환 일정 잡히면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준영이의 절박한 도피는 끝났다. 요트 사건과 신용 동결 후 그는 누군가를 설득해 통영까지 차를 몰고 가게 한 다음 낚시배 선장에게 바하마로 데려다 달라고 뇌물을 주려 시도한 것으로 보였다. 선장은 바이럴된 붕괴 동영상에 대한 뉴스 보도를 통해 그를 알아보고 당국에 신고했다. 그들이 그를 잡았어, 지은아. 나는 이제 들을 가능성이 높아진 일방적인 대화를 계속했다. 준영이는 너나 다른 누구도 다시는 다치게 하지 못할 거야. 그날 내내 지은이는 의식이 깨어나는 더 많은 징후를 보였다. 저녁이 되자 호흡기 팀은 성공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비강 캐뉼라를 통해 보충 산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그녀가 거의 이 주만에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숨을 쉬는 것을 보자 눈물이 났다. 그날 밤 내가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서 졸고 있을 때 쉰 목소리의 속삭임이 나를 깨웠다. 엄마. 나는 벌떡 일어나 지은이의 눈이 혼란스럽지만 분명히 의식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기도했던 순간이 놀랍도록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엄마 여기 있어 아가야.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너는 병원에 있어. 거의 2주 동안 의식이 없었어. 그녀의 이마가 힘겹게 찌푸려졌다. 사고? 응, 차가 충돌했어. 뭔가 기억나는 거 있어? 그녀는 이 짧은 대화 후에도 피곤함이 역력한 채 눈을 감았다. 준영이가 빨리 달리고 다투고 그러다 아무것도. 그들은 다투고 있었다.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 쉬어. 나는 간호사를 부르는 호출 버튼을 누르며 달랬다. 네가 깨어날 때까지 여기 있을게. 의료진이 그녀의 깨어남을 평가하기 위해 달려 들어오는 동안 나는 복도로 나섰다. 드디어 내가 조심스럽게 유지해온 평정심이 무너지고 감정이 벅차올랐다. 내 딸이 돌아왔다. 회복의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이 중요한 첫 단계는 나를 새로운 결심으로 채웠다. 김준영이 지은이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을지 몰라도 그는 그녀의 미래를 빼앗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한 나는 지은이가 깨어났고 사고 전에 준영이와 다투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이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녀의 답장은 빠르게 왔다. 양쪽 모두 훌륭한 소식이네요. 김 씨는 제주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증거가 매일 쌓이고 있습니다. 곧 이야기합시다. 정의가 다가오고 있었고 지은이는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깨어났다. 그가 내가 자신을 방해한다고 했어요. 의식을 되찾은 지 3일 후 지은이의 목소리는 인공호흡기 삽관으로 인해 여전히 거칠었지만 더 강해졌다. 우리는 그녀의 상태가 호전되어 이제 침대 머리를 올리고 모니터 선이 줄어들고 오랜 재활 과정의 시작을 위한 물리치료 장비가 갖춰진 병실에 앉아 있었다. 준영이가 큰 제주 부동산 사업 기회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담요 끝을 무의식적으로 만지며 계속했다. 그가 네트워킹 행사에서 만난 누군가가 파트너십 자리를 제안했대요. 그는 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서 자금을 마련하길 원했어요. 나는 그녀가 자기 속도에 맞춰 이야기를 하도록 내버려 둔 채 표정을 무표정하게 유지했다. 기억들은 조각조각 돌아오고 있었고 일부는 선명했지만 다른 것들은 희미하고 모두 고통스러웠다. 저는 거절했어요. 지은이는 그녀의 타고난 강인함이 번뜩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에게 숫자가 맞지 않고 그의 확실한 것에 우리의 안정성을 걸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너무 화를 냈어요. 엄마, 제가 그가 그렇게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니? 그녀가 침묵하자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우리는 저녁 식사 후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는 술을 마시고 있었고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너는 나를 절대 지지하지 않아라고 말하고는 더 빨리 달렸어요. 저는 겁에 질렸어요. 저는 안전벨트를 잡으려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후에는 여기서 깨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내가 은행 기록, 경찰 보고서, 목격자 진술을 통해 짜맞춘 것을 확인해 주었다. 준영이는 그녀가 최신 계획에 자금을 대는 것을 거부하자 일부러 지은이를 위험에 빠뜨렸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노리고 그녀가 자신의 앞길을 막은 것에 대해 분명히 벌을 주려는 것이었다. 아가야, 준영이에 대해 네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네가 의식 없는 동안 엄마는 듣기 힘들 수도 있는 정보를 발견했단다. 다음 1시간 동안 나는 내가 밝혀낸 것을 부드럽게 설명했다. 재정적 착취, 다른 여성들, 생명보험, 그리고 사고 후에 그의 유기. 나는 사고가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어 그녀를 압도하고 싶지 않았기에 소희의 경험은 의도적으로 생략했다.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들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창밖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아요. 그녀는 마침내 속삭였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죠? 너는 바보가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준영이는 노련한 조작자야. 그는 이런 짓을 전에도 했고 재정적 이득을 위해 성공적인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어. 하지만 저는 알았어야 했어요. 징후들이 있었어요. 의문의 출장, 설명되지 않는 지출, 재정적 투명성에 대한 그의 저항. 그녀는 깁스와 붕대에 여전히 쌓여있는 자신의 손상된 몸을 내려다보았다. 이런 무지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는 것 같네요. 아니야. 나는 그녀의 다치지 않은 손을 잡았다. 그의 행동에 대해 너에게 책임은 없어. 그리고 그는 책임을 져야 해. 준영이는 제주도에서 체포되었어. 그는 여기서 난폭 운전과 금융 사기 등 여러 혐의에 직면해 있어.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매력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는 자신이 원하면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이번에는 아니야. 나는 작고 냉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했어. 나는 내가 수집한 증거, 경찰 수사, 그리고 내가 마련한 재정적 보호 장치들에 대해 설명했다. 의식을 되찾은 후 처음으로 안도감이 지은이의 표정을 부드럽게 했다. 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처리해 줘서요. 그게 엄마가 하는 일이야.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한 박사님이 오후 회진을 위해 도착했고 지은이의 신경학적 진전에 만족해 했지만 앞으로의 긴 재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했다. 물리치료는 내일 시작될 것이었다. 몇 달이 걸릴 회복 과정의 첫 단계였다. 그가 떠난 후 지은이의 표정은 사색적으로 바뀌었다. 엄마 휴가 일찍 끝내고 온 거죠? 사고가 났을 때 엄마는 이틀 뒤에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널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일찍 왔어. 잘 왔네요. 만약 엄마가 일찍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만약 준영이가 그녀의 치료와 재정을 계속 통제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함의를 우리 둘 다 이해했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후 말했다. 결국 퇴원하게 되면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요.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회복하는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도록 1층에 있는 손님방을 이미 준비해 두었어. 안도감이 그녀의 얼굴에 번졌다. 그 집은요? 준영이 이름도 등기부 등본에 있는데요. 사실은 아니야. 내가 그녀의 놀란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준영이가 그 최종 소유권 이전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계속 잊어버렸던 거. 기억나? 나는 그 서류가 완료될 때까지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유지하도록 주장했어. 지금은 특히 더 감사한 모성 본능의 또 다른 예였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지은이는 웃었다. 작고 고통스러운 소리였지만 진심이었다. 엄마는 그를 한 번도 믿지 않았죠? 예약은 있었지만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했고 내가 틀렸기를 바랐단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존중하지 마세요. 그녀는 건조하게 말했다. 그냥 제가 끔찍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말해 주세요. 그럴게. 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정신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안도하며 동의했다. 내 휴대폰에 이 형사에게서 메시지가 울렸다. 김 씨의 송환이 승인되었습니다. 내일 서울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금융수사에서 얻은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씨는 이번 주 내로 예비 진술을 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나는 그 메시지를 지은이에게 보여주었고 그녀는 베개에 기대고 있던 몸을 약간 바로 세웠다. 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그 메시지를 지은이에게 보여주었고 그녀는 베개에 기대고 있던 몸을 약간 바로 세웠다. 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녀는 이 형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충분히 들었다는 신호를 보냈다. 알겠어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그를 보아야 해요. 나는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그를 만난 후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가 그녀를 비난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의 변호사는 그녀의 진술이 그를 더 깊은 문제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죄 인정 거래를 제안했다. 그는 12년형을 선고받았어. 나는 재판 후 지은이에게 말했다. 그는 2년 후에 가석방될 수 있지만 나는 그가 그것을 얻지 못하도록 할 거야. 돈은요? 그녀가 물었다. 내가 그를 만난 후에 그가 썼던 돈이요.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것을 모두 돌려줄 거야. 그리고 그는 다시는 어떤 재정적 기관에서도 일할 수 없어.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녀가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그 후에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책을 썼고 그 책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나는 그녀의 작가로서의 경력을 지지하며 그녀가 강해지는 것을 보았다. 결국 나는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책에 담긴 이야기는 다른 많은 여성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우리는 그 후로 수많은 여성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이 더 강해지고 그들 자신을 위해 싸우기 위해 그들의 관계에서 떠나는데 우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말해 주었다. 나는 지은이가 다시 한번 그녀의 삶을 되찾고 그녀의 꿈을 이루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힘은 나의 자랑이었다. 준영이는 감옥에 갇혔고 그의 이름은 사라졌고 그의 매력은 사라졌다. 하지만 지은이와 나는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 우리는 함께 치유되었고 함께 일어섰다. 우리는 그의 배신이 우리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 우리의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나는 내 딸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것을 보았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금전보다 더 가치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잃었던 것을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 준영이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 했지만 그는 우리의 정신을 꺾지 못했다. 나는 그가 자신을 과소평가했던 그날을 항상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딸이 그녀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그녀의 삶을 재건하고 그녀의 목소리를 찾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승리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치유하고 계속해서 전진한다. 우리가 잃었던 것을 되찾고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찾으면서 나는 그녀의 치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그들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을 돕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찾았고 우리가 그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들이 그들 자신의 삶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내 딸이 그녀 자신의 영웅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녀의 어머니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준영이가 감옥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것을 상상한다. 나는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을 상상한다. 그의 자유, 그의 부, 그의 삶. 그리고 나는 그가 우리에게 한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을 상상한다. 그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 했지만 그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우리를 우리의 잠재력에 눈을 뜨게 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우리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에게 감사하지 않지만 나는 그가 우리의 삶에 가져온 변화에 감사한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준 기회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길을 찾았다.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찾았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것이다.